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2년. 모두가 잊고 있던 그날, 소름 돋는 진실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동지욱 기자가 끈질긴 추적 끝에 찾아낸 그들의 정체. 그 전말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의아했던 게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기자 사회나 언론계나 이제 정치권에서 돌았던 얘기는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 너무도 유력하니 이제 이재명을 막을 길은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때였어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부산 가덕도에 방문하셨다가 부동산 업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목에 흉기 테러를 가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많은 언론들이 약간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굉장히 쉽게 사그라졌죠. 쉽게 사그라진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급격하게 프레임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누군가 이게 지금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서둘러서 사건을 축소하고 마무리하려는 느낌이다라는 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피가 흥건하게 젖은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살인미수 범죄의 강력한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시급하게 범행 현장 장소를 물청소를 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구급차 이송이 약 15분 뒤에 경찰은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아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착용한 와이셔츠도 폐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도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한참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재판에 넘길 때까지도 보존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수사의 원칙인데 증거를 인멸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당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점들은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죠.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그 당일에 부산 가덕도 내려간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전날에 와서 숙박을 하고 내려갔을 때 숙박 장소로 이동할 때 누군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 범인을 현장에 데려다주고 숙박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아무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역시 이제 특검이 가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재명 테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부산 가덕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소위 말하는 그 세계로 교회가 그 근방에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세계로 교회를 알게 된 거는 지난 대선 당시에 리박스쿨 취재를 했을 때 이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 댓글 작업에 더불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극우화시키는 교육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광복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리박스쿨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대리점 정도에 불과하다. 본점은 따로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본점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극우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정광훈의 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교회더라고요.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신도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기승전 다 이재명으로 끝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언론 보십시오.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완전히 저 이재명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 아주 이제 신빙성 있는 유력한 제보였는데요.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피습 현장에, 범행 현장에 태워다 준 사람이 그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신도가 맞다라는 점.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있는 분으로부터 이제 제보가 온 건데, 세계로 교회 교인이 김진성 범인을 이동시켜줬다는 점이고, 이 교인이 그냥 단순하게 극우 논리에 빠진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부산 가덕도 그 인근에서 수협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하여튼 백혈병인지 암인지 아주 중한 질병이 발생을 해서 생사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매체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다라는 점이 있고, 김충식 씨 있잖아요. 최은순의 한때 내연남이었던 김충식의 수첩에서 세계로 교회 손 목사, 그리고 7억 원, 충남 아산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써 있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7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써 있고 세계로 교회가 한 메모장에서 발견된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조작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 저희 제보 내용도 세계로 교회 교인이 이 김진성의 테러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 와중에 김상민 전 검사, 국정원의 그 범죄 특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상민이 당시 이재명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테러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커터칼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축소해서 테러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채택이 돼서 테러 지정이 안 된 거죠. 근데 테러 지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테러 사건일 경우에는 국정원의 대테러팀이 투입이 돼서 그 테러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국정원이 이 이재명 테러 사건,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했다면 국정원이 개입을 해주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을 막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굉장히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고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쪽에서도 누군가 이제 외압을 행사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침 또 국정원에서 테러 지정을 못하게,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충식의 수첩 메모까지 나온 점, 그리고 이동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 배우가 있고 거액의 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재명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 과정에도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병상에서 이재명을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과정에는 부산대 의대 교수들, 부산대 법대, 로스쿨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에서는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거기에서 있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 사건에서 그 직후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 하나 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전원,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 부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이것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죠.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옵니다. 당시 부산대 병원은요, 분위기가 되게 이상했어요. 부산대 병원의 의사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되게 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한테 매우 좀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담당 주치의도 이재명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꽤 가까운, 제가 당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아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의사한테 집도를 맡긴다? 저로서 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로 모셔오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서울로 옮겨가는 과정, 헬기로 이송된 이 과정에 대해서 당시 권익위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당시 서울로 옮겨갈 필요가 없었는데, 특히
특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이재명을 서울로 옮겨줬다. 그래서 담당 소방관들 얘들 처벌해야 된다.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 요딴 소리를 합니다. 아니 응급 환자를 헬기로 실어 날랐는데 이게 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된다는 거냐? 이유는 간단해요. 아 부산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왜 서울로 데리고 갔냐 이거야. 아니 부산에서 치료를 하든 서울에서 치료를 하든 어쩌라고. 이게 정말 심각했던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헬기가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했다면 4시간 넘게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생명을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대병원에 계속 있느냐? 아니요. 부산대병원의 의사들, 그 의사들 중 상당수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치료했던 이거 심혈관 관련 전문의들, 부산대병원의 그 전문의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했고 그 반대한다는 성명 발표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집도를 할 수도 있었어. 나라도 거기에서는 치료 못 받아. 당시 정맥, 경정맥, 목에 있는 정맥이 덜렁덜렁 했단 말이야. 까딱 잘못하면 경정맥이 끊어졌어요. 그럼 죽어 사람. 그런데 나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들이미는 상황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겠습니까? 나 싫어하는 의사한테 목을 맡기겠어요? 나 싫어하는 의사한테는 치료받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옮긴 건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들 있잖아요. 소방관들 감옥에 쳐달라고 그랬어. 감옥에 못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예. 징계해서 해임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들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거였어. 부산에서 못 움직이게 하거나 안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망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정말 티나지 않게. 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을 되돌려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가덕도 테러 사건 났을 때 119가 20분 넘게 있다가 출동했다 그랬죠. 부산이 외진대가 아니에요. 가덕도 외진대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아닙니다. 가덕도 말이 가덕도죠. 다리 연결 다리 있어요. 20분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20분씩이나 걸렸네? 이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하필이면은 이송돼 간 데가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아주 싫어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이걸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명이 됩니까? 우연히 몇 번이 반복이 되잖아. 119는 왜 하필? 알고 봤더니 119가 하필 그 시점에 허위 신고가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일 가까운 그 소방서에 구급차가 출동한 상태였어. 그래서 창원에 있는 애가 왔다고. 그래서 40분, 20분이 걸린 거예요. 정말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때 허위 신고가 집중됐을까? 이거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근데 해필이면은 또 이송대간 병원에 누가 있다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매우 혐오하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의사들이 있어. 주치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딱딱 맞아떨어지죠? 게다가 그래서 그 병원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헬기로 옮겨가자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그래. 이거 우연, 아무리 봐도 우연 아니죠. 3가지가 겹쳤어. 야, 희한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경우에서 뭔 내용이 나냐. 정승현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대. 누가? 부위원장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뭐가 됐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다? 끼워 넣은 게 뭐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고 위원회에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행동 강령 위반으로 처리하라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야. 원래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입장 표명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대. 입장 표명만 하고 구체적으로 뭐 공무원들한테 어떤 징계 처리를 하라 이런 내용 포함이 안 돼 있었대요. 근데 부위원장이 몰래 집어넣은 거야. 이거 공문서 위조죠.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를 위조해서라도 이재명을 도와준 공무원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자, 그 정승윤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예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윤석열하고 딱 연수원 2년 차예요. 윤석열이 23기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연수원을 1년 정도 같이 다닌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그래서 윤석열하고 근무도 같이 했어. 검사 출신. 그리고 부산대 로스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부산 교육감으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정승윤이. 부산 교육감이었어. 이번에도 부산시 교육감으로 출마를 했어. 지난 2022년에도 부산 교육감으로 출마를 했었고 2024년에도 부산 교육감으로 출마했어요. 부산대 법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와, 씨. 이 사람이 이재명을 헬기로 실어서 서울대 병원까지 데려다준 소방관들을 징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징계 사실상 이재명을 죽이지 왜 살려뒀냐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정도였으면 제가 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서울대병원 이송은 업무방해, 의사단체 고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어. 아니 이게 병원 옮긴 게 왜 업무방해가 되죠? 병원을 옮겼을 뿐인데 왜 업무방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의사단체가 고발했다고?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새끼들이 정말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19는 늦게 출동해. 알고 봤더니 허위신고가 그날 집중됐어. 허위신고가 집중된 곳이 한 곳이 아니라 가까운 소방서 2곳에 다 허위신고 집중이 돼가지고 창원에 있는 소방서가 출동을 해야 됐다고. 그래서 출동 시간이 20분이나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혐오하는 의사가 집도의야. 우와 피해서 서울 가자 라고 했더니 서울로 보내준 소방관들한테 징계가 떨어지네. 뿐만 아니라 서울로 간 것 그 자체가 업무방해라고 고소고발이 들어왔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죽이려고 한 거고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는 게 이거 있어요? 이거? 우연 맞아요 이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국가공인 1호로 테러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첫 의미 있는 그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네. 조력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얘기 듣기로 그 벤츠차로 그놈 태워다 준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고 계속 그 사람 부추긴 거야. 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죽여야 되겠지. 막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으쌰으쌰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했던 조력자와 누가 있어? 이 사람들이 설거 밝혀진 거고 네. 이들이 전 제일 이가 갈렸거든요. 그 당시에 현장 그냥 치워버렸다. 맞아. 피 이거 다 지웠잖아요. 영상 한번 우리가 보고 오시죠.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사고 직후 10분 정도 지나서 저 짓거리를 합니다. 증거 인멸이야. 바로 경찰에서 와가지고 네. 생수를 사갖고 와. 물을 떠온 게 아니고 먹는 거. 지시가 있어. 저거 뒤에 있는 경찰차에서는 물을 떠서 떠갖고 와. 너무 이상해. 다 둘러싸고 처음에 우산 씌워놨어 저기를. 그냥 급하게 지워요. 왜 그랬지? 원래 이 현장 보존이 핵심 아니에요? 네.
근데 피를 저렇게 많이 흘리셨던 거예요? 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이 정도가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그걸 다 닦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현장 보존을 위해서 뭘 쳐야 됩니까? 거기 바리게이트 막 이런 거 폴리스 치잖아요. 라인. 네, 폴리스 라인. 당연히 노랗게 있었죠. 쳐야 되는 네. 거죠? 그거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기 지웠다?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뭐지? 이건 누가 지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없애라. 거기서 뭐가 나올지 증거. 모릅니다. 그 단서가 그 지혈을 했던 물품들 예. 이런 것도 보존을 안 해요. 이 대통령의 셔츠도 병원 어디 버리는 데 가서 버린 거. 주워 왔어요. 네, 주워 왔어 나중에. 이 짓거리를 했는데 당시 수사를 공수처에서 했대요. 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혐의 없음을 해버렸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저 당시에 부산의 강서경찰서장이었을 거예요. 네. 그 사람 이름이 옥영미. 네. 그분은 저렇게 해놓고 네. 떵떵거리다가 총상적으로 정년 퇴임을 해요. 그리고 저 밑에서 지시받고 했던 경찰 2명. 우리가 저 누구야 찾아야 된다 했는데 못 찾다가 박선원 의원인가 국회 나가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제 곧 잡히겠구나 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더니 태스크포스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야 저 두 사람을 송치를 하게 된 거예요 검찰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에서 어떤 걸 의미 있는 발표한 거예요?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랑.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경찰들 네. 이제 수사를 제대로 받게 됐다. 다 묻어버렸거든요. 아.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자리를 그냥 대놓고 10분 만에 덮어버리는 이게 이거 너무 현대 선진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그냥 묻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헬기로 이송해서 무슨 갑자기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지. 이거 다시 되돌아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정말 언론 보도의 작태예요. 우린 그날 그 순간에 이재명을 잃을 뻔했어요. 네. 맞아. 의사들 증언하지만 정말 간발의 차로 지금 네. 이 동맥이 안 잘렸다는 거니까 네. 그때 확률상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는데 거의 기적으로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보도 전체 2회 전 과정에 보면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이재명 의원을 모욕하는 쪽으로 갔어. 막 헬리콥터 맞아. 피해를 받았던 이런 언론 하나도 반성 안 한다는 점 하나.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저 정도 규모의 테러면 최근에 우리 봤지만 미국에서 벌어진 것도 봤지만 이건 뒷부리를 쭉 캐면 그의 종교 관련이건 그의 유튜브 관련이건 심지어 정치 세력이건 고구마 치기가 되게 다 있단 나오죠. 말이에요. 네. 이걸 사그리 캐야 되는 국가적 이 과제가 놓여진단 말이에요. 네. 테러 조직이 테러기 때문에 네. 하나도 안 했어. 맞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 보도를 잘 정리해서 벌어진 이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뒤집어 갖고 역전시키느냐의 과정으로 한번 이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네. 진상은 진짜 제대로 나와야 돼. 네. 지금 TF가 하고 있으니까 기대는 하겠는데 얼마나 할지. 저는 되게 위에서 지시가 있지 않았고서야 그때 언론에서 커터칼이다. 별로 막 되게 위중하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가벼운 어떤 그냥 해프닝처럼 나오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제일 나섰대고 요번에 그 들어간 국정원에 김상민. 네. 김상민이가 뭐 컨트롤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자가 제일 먼저 결론이 난 것 같아.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커터칼은 긁혔다. 안철수가 그랬잖아. 목 조금 긁힌 것 같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안철수 인간 아니다. 와, 저 짐승됐다. 의사였던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해프닝으로 만들자. 두 번째는 그거 갖고 난리쳐서 특혜받은 자로 만들자.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믿었겠지만 매일 종편에서 방송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생각에 끌려갔겠냐고. 맞아.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사람 목숨 가지고 인간이 아니야. 정파적으로 뒤집어 갖고 이용하고 작전 짜고 말이죠. 와. 그래서 내란당 것들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뭔가 사법적으로도 미친 듯이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이재명 대표를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거죠. 이렇게밖에 그거죠. 의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뒤에 있던 그 배우를 캐내야 됩니다. 캐내야죠. 왜 이게 더 의심이 되냐면 국정원 얘기 잠깐 하셨지만 김상민이라는 애가 거기 김건희 라인이거든요. 어디 공천줄에다가 거기다 박은 거예요.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걔가 커터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대강 빨리 마무리를 내야 된다라고 했던 시점이 그 언제 요거를 딱 그냥 끝내 이렇게 커터칼이야. 끝낸 게 그 윤석열의 탄핵 선거 하루 전이에요. 누가 봐도 탄핵될 것이다 라고 아. 얘기했던 그때 네.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했을까?
이거 내일 탄핵되고 나가지고 여기 컨트롤하는 타워들이 바뀌게 되면 이거 우리 묻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시 까진다. 빨리 끝내버리고 버리자. 이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파헤쳐야 되는 것이고 물론 다 감춰놨겠지만 그리고 당시 그 강서 경찰서장이라는 오경미 씨가 네. 본인은 윗선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본인이 처벌 받아야죠. 그렇죠. 본인 처벌 받아야죠. 지금 본인 스스로는 명예롭게 정년 퇴임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니까 더 제대로 받아야죠. 네, 본인 경력을 갖다가 진짜. 다 없애야 돼요. 진짜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연금 받고 살겠네 그러면은.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지시를 내린 경찰서장이 나 경찰서장 출신이야. 네. 나오면서 어디 댕기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럴까? 이러고 댕긴다고요? 이거 놔두면 안 되죠. 동물적인 감각으로 저는 이거 묻으면은 칭찬받나? 이거 아니었을까? 지시를 안 받았다면 네. 아니면 그냥 완전히 무능한 인간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도 네. 조사해야죠. 저 양반이 그전 경력을 보면은 뭐 상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무능했을까? 저는 윗선을 제가 알아서 입 다물겠습니다. 한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수사 제대로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밑에 경찰관들 2명이 또 해가지고 또 지금 검찰에 넘겨졌거든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그 인간들도 그냥 옷 벗겨야 돼요. 일어났잖아요. 환자 딱 이송하자마자 물 가져와가지고. 너무 이상해요. 대단합니다 정말. 진짜 이상해요. 아직까지 이게 그래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을 때 테러로 네. 지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보자는 건데 이제 하나하나 나온 거고 송치가 됐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넘겨주겠죠 검찰에. 네.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걸 봐야 될 텐데 절대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이런 게 묻히게 되면 저것들 또 해요. 가덕도 일단 하세요. 가덕도 그거 공범이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한번 나와요. 아니야. 지금 다음 주에 좀 지금 이거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큰 일이기 때문에. 짧게 한 10분만 해. 나 지금 텍스트 제목으로도 냈는데. 그렇지. 제목을 해가지고. 가덕도 테러 사건은 뭐 제가 원래 관심이 없다가 이게 다시 이제 이슈가 뭐 박선원 의원이 들고 나오고 그렇죠. 국가 테러 1호 테러로 뭐 지정이 되고 해서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가장 의심스러운 이상하다 탐사 기자로서 이거 되게 이상하고 파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2가지가 자승 스님의 입적 사건. 맞아요. 절에 불을 지르고 뭐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자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국정원 요원들 수십 명이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뭘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 2024년 1월에 가덕도 테러 살인 미수 사건이죠. 맞붙어 있어? 네. 맞붙어 있는데 저 사건도 국정원이 또 출동을 했었어요. 해고 국정원에서 뭐 이렇게 테러를 지정하려 했는데 김상민이 이거 다 알려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 공소장을 제가 한번 봤어요. 김진성 씨의 검찰 공소장을 한번 봤는데 공소장이 몇 장이게요? 야당 대표를 지금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때 7장인가 그나 그러지 않았나? 본문은 5장입니다. 본문 5장? 본문 5장은 거표지 한 장? 자범이에요. 그러니까 자범 사건으로 해버린 맞아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의 뭐 1, 2년 행적이나 쭉 보고 주변 조사까지 다 했으면 공소장에서 원래는 피고인의 뭐 생애, 배경, 그렇죠. 지위 뭐 이런 거 공범과의 관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건은 공격을 한 이유. 범행 이후에 있어서 범행의 배경, 그렇지. 성장 배경 막 성장까지 나오고 대학교 때 운동권 뭐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렇지. 정진상 실장 할 때 보니까 대학교 때 뭐 빨갱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그런 식으로 범행을 하기 위해 원래는 그 특수부 검사의 공소장 그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도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잡범, 동네 잡범이 한 미친놈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무서워서 2024년 22대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할까봐 무서워서 범행을 끝났어요. 그리고 한 명의 공범이 있는데 공범이 누구냐면 옆집 그러니까 그 이웃 주민인데 이 김진성이가 내가 테러에 실패하거나 뭐 성공했을 때 이 편지를 맡긴 거예요. 우편물 봉투를 이게 자동으로 발송을 좀 해달라고 발송을 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그분도 이제 유죄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상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야당 대표 죽일 거야라고 했을 때 나가서도 그리고 뭔가를 갖고 왔으니까 에이 미친놈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을 굳이 공범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주요한 역할도 공범으로서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고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그려놨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근데 공소장이 만약 그 사람을 빼잖아요. 2장이에요. 적시된 공범 한 명이 공범하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그 벤츠남 있잖아요. 벤츠남.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얘가 이제 가덕도라는 데가 이제 부산 에서 남쪽에 이렇게 섬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대교로 이어져 있고 처음에 갑자기
가덕도에 무슨 동네더라. 하여튼 동네 가서 막 헤매요. 혼자 동네로 헤매. 어. 헤매다가 우연히 어떤 마트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냥 헤매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 지역 주민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까지 데려다 줘요. 벤츠. 네, 그게 벤츠남입니다. 예. 벤츠남이에요. 예. 데려다 줬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도를 딱 보면 좋은데 여기서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데려다 준 모텔은 위에요. 육지 쪽으로. 위. 예. 근데 범행 장소는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잖아요. 예. 모텔 잔대와 세계로 교회가 가깝습니다. 네. 아, 세계로 예, 교회. 근데 이 벤츠남의 정체를 찾은 거죠. 벤츠남이 뭐 하는 사람인지. 세계로 교회가 소년보 목사지? 소년보 네, 목사. 소년보 최근에 목사. 저 석방됐다. 네. 교인 아니? 교인인데 소년보 목사 이재명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설교할 때. 그랬지.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데인데 어. 그 사람이 이제 벤츠남이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고 지금 주위 사람들이 일관된 증언을 해요. 어. 제가 이제 교차 확인한 사실인데 처음에 주장만 있었죠. 예.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 가덕도에서 어촌 개장이었다. 어촌 개장. 어촌 개장은 꽤 이게 막 경매 이것도 관리하고 뭐 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치. 어촌 개장인데 어촌 수협의 개장이니까. 조합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 이런 섬에서 이제 어촌에서는 이 수협의 조합원이 중요합니다. 수협의 조합장을 하거나 조합원을 하거나. 어촌 개장이니까 조합원이면서 아. 어촌 개장인데 이분이 김진성이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서 잘 데가 없다 그래서 모텔촌에 데려다 줬다. 이거예요. 근데 우연히 만나서. 근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뭐냐면 저 벤츠 차량의 운전을 이분이 인수 아저씨예요. 인수 아저씨. 이름이? 이 동네에서. 아. 인수 아저씨. 인수 아저씨가 이제 벤츠남. 데려다 줬는데 그럼 김진성이가 어디 탔을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지. 김진성이가 보니까 뒷좌석에 탔는데 그 뒷좌석 김진성 옆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아. 그 아저씨는 인수 아저씨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저 동네에 마찬가지로 가덕도의 주민입니다. 주민이에요. 근데 별명은 빡빡이. 빡빡이? 예, 머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니까 벤츠남 인수 아저씨와 빡빡이의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만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난 기자 이제 그만하려고 뉴스타파 그만뒀는데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제가 갈 때 카메라맨이 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몰카도 가져갈 거지만 그렇지. 이거 머리 아픈데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게 팀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막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명수한테 같이 가자고. 야, 네가 카메라 해라 그러자. 근데 이명수 바쁘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빡빡이가 이제 주위에 한 얘기가 온 거예요. 제보로 왔는데 말을 맞춘 것 같다. 예를 들면 인수 아저씨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캐릭터가 동네에서 우연히 배회한 낯선 사람을 친절하게 15분 거리에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데려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평소에 그 벤츠 차량의 운전은 빡빡이가 있습니다. 빡빡이 저보다 어리니까 40대인 빡빡이가 있는데 전날만은 인수 아저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저 차량의 소유자는 빡빡입니다. 또. 소유자가. 그래요? 네. 이게 뭔가 되게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 빡빡이가 자수를 해야 되는데 그저께 조사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합동태 국정원이랑 경찰 수사잖아요. 하고 있죠. 빡빡이랑 인수 아저씨를 지금 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주장은 뭐야? 그냥 우연히 그랬다? 동네에서 만나서 안쓰러워서 데려다 줬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테러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저 사건은 뭐 저분이 정말 선의로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럴 확률은 너무 낮아 보이고 낮아 보이잖아요.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사람이 원래는 그 공소장을 보니까 봉하마을에서 하려고 했다만요. 처음에는 봉하마을에서 하려고 했다가 그 전에도 2023년 5월에도 5월경부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몇 차례 노리다가 봉하마을까지 따라갔다가 가덕도에서도 원래 안 하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가 KTX인가를 다시 타고 내려와서 저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세계로교회 교인을 만났고 세계로교회 교인은 자신의 차, 빡빡이의 차 벤츠를 몰고 세계로교회 옆에 있는 모텔에 사람을 내려다 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빡빡이가 주위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 인수 아저씨나 이 두 주위의 사람들은 지어낸 얘기. 이웃 주민들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지어낸 이야기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우리도 안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하자 우리한테도 하던데 우연히 만났다는 우연히 만난 것도 그렇고 데려다 줄 캐릭터도 아니고 그런 인자한 캐릭터도 아니고 모텔에 잔 거는 맞죠. 모텔에 투숙한 건 맞죠. 그 모텔에 투숙한 건 맞고 그 투숙 비용이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사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사건을 다시 봐야 되고 하냐면 일종의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된 국가 지도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을 대표. 그냥 야당 대표도 아니고 유력한 그렇죠. 차기 대통령 대통령을 후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어. 죽이고 총선 직전에 또 있어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수사하고 공소장 5장짜리로 끝내지? 공소장 허술해요. 허술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증거를 뭐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경찰이 또 했잖아. 그러니까 뭐 물청소 뭐 물청소 막 해버리고 이런 걸 다 갑자기. 떠나서 네. 테러는 맞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네. 그 트럼프도 선거 유세 때 그렇지. 총 맞아서 총 진짜. 스쳐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테러죠. 그 범인이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받았대요. 아니 테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헬기를 타고 갔네. 그게 특혜네라고 그러니까. 언론이 썼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경찰이 덮어주려고 해도 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건 이 공소장이 이렇게 나올 수 없고 너무도 신속하게 경찰과 검찰이 부실해서 빨리 처리를 했고 언론의 브리핑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언론이 덮였냐면 말씀하셨듯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맞아요. 타고 황제 뭐 진료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음. 언론이 그 프레임을 짜면서 이게 묻혀버린 거죠. 당시에 총선 때잖아요 그때.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보도 자료가 뿌려졌는데 그렇지. 열상이라 그랬지. 그때. 긁혔다 그랬죠. 찰과상 뭐 이런 느낌으로 열상, 스커버렸어. 1cm 열상. 뿌려졌어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쫙. 그랬죠. 엄청 빠르게 뿌려졌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누가 기획했지 이거?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요. 예, 했다면 누가 기획했지? 이거 그냥 기자로서의 느낌. 국정원이 유독 큰 사건이 자주 등장하니까 야, 이 국정원 뭐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이 관여했다면 당연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교회, 극우주의, 교회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이번에 수사를 해서 그렇죠.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밝혀야죠.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 이상한 드론 같은 경우도 민관이 윤석열 때 민군관이 합작으로 한 것 같잖아. 그렇죠. 정보사령부하고. 민간무인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박근혜 때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종로에 뭐 극우 단체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그 테러는 아니지만 집회할 때 땀집돈 주고 사람들 동원하고 100만 원씩 주고 그런 거 이제 큰 묻기로 주니까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또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쭉 밝혀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만약에 이제 그 미쳐 있는 그 신도들 중에 한 명이고 그 신도들 중에서 그 신도들은 이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왕 할 거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어떤 정보기관이든 뭐가 있었다면 검경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을 구입할 때 그 웨버사인가요? 네, 그 맞아요. 미국의 그 칼, 군용 칼. 18cm라고 그러던데 네. 그 칼을 구입할 때 보니까 자기가 안 샀더라고요. 자기가 안 샀습니다.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하고 해외 구매인 것 같은 구매를 부탁하고 현금으로 붙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뭔가 운익을 하려고 했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저 사람 이재명 죽이고 난 자폭할 거야. 얘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칼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내가 잡혔을 때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그렇지. 보세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야 이거 이상한데? 무려 이 사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범행했을 칼을 구비하고 그거를 또 그냥 가져온 칼을 분해를 해가지고 손잡이를 붕대로 묶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디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나? 아니면 누가 알려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목을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계속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정말로 그냥 한 미친 사람의 미친 짓이었나 이렇게 끝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우리가 다 잊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가덕법 피습 테러 사건 이거 그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시자마자 바로 국가 1호 테러로 지정이 됐어요. 하자마자는요.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됐는데 사실은 의원님 이거 기자회견 안 하셨으면 다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왜 기자회견을 했냐면
총리실에 이야기하면은 국정원이 안 움직인다 그러고 예. 국정원은 뭐 총리실에서 뭐 지침이 없다 그러고 예. 그래서 계속 서로 그 책임 회피성 행동을 했었어요. 작년 10월, 11월, 12월 계속 제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7개월이 지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대표죠. 24년 1월 2일 가덕도 그 공항 그 전망대라고 미리 지어놓은데 이 대표가 갔을 때 피습을 당했고 이건 테러잖아요. 그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정도로 끔찍하게 그 공격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왜 테러가 아니냐. 대법원에서도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김진성이가 이 테러범 김진성이가 저는 테러범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테러범 김진성이가 이재명 대표와 어떤 사적인 원한 관계에 있지 않다. 예? 이재명 대표하고 뭐 자신하고 어떤 뭐 금전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오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소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민주당이 총선 승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놓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 테러다. 근데 테러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고불리 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심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테러라고 지정은 안 하지 않지만 사적 감정이 없이 이렇게 한 행위는 공공을 위험 또는 위협하여서 국가기관인 제1야당이자 전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러죠. 김진성의 단독 범행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배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후 혹은 최소한 같이 뜻을 세력. 모으고 공모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 네, 이 사람이 영등포 구청의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그 아산 배방면이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평범한 공무원 출신이자 평범한 이 부동산 업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열심히 그 동네에 다른 여성과 함께 서울에서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목 높이에 해당하는 나무 있더라고요. 그 기둥을 설치하고 그 기둥에 헝겊을 한 3바퀴를 감아서 목을 계속 연습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사무실 벽에 다도 벽에 그 벽돌을 찍는 훈련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그 적개심이 있어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을 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요. 소위 또 근육이 생겨야 돼요. 이 제대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절대 단독범은 아니죠. 단독범은 아니고 공범이 있다.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근데 사건 초기에 국정원은 뭐 커터칼 왜 이렇게 또 축소하고 근데 흉기를 그때 직접 공개하셨잖아요. 그건 전투용 흉기인가요? 이 흉기는 이미 그 언론에 그 사건 직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그냥 목숨에 별 위험도 없는데 자작극 비슷하게 꾸몄다. 그랬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뭐 나무 젓가락 테러냐 긁혔다. 또 뭐 근데 경찰도 1cm 열상이라고 해서 그 열상이 긁힌 거거든요. 열상이 긁혔다는 뜻이죠. 축소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사건을 축소하고 뭐 테러범을 노인네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우발적인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의 생명에 지장도 없는데 자작극 같이 꾸몄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뭐 민주당적을 가졌느냐 아니니 뭐 이런 논란까지 일으키고 그리고 대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약 9mm에서 1cm, 10mm 정도의 그 경정맥의 60% 6mm가 잘려 끊겼거든요. 6mm 잘렸으니까 거의 아주 얇을 거 아니에요. 3분의 2가 끊긴 거예요. 정맥이니까 다행히 피가 콸콸 솟구치지 않아서 동맥이 아니고 정맥이라서 눌러서 지압한 채로 헬기로 서울로 이송을 했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서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까딱 잘못했으면은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렇겠죠. 그렇게 했는데 자작극이다. 뭐 나무 젓가락으로 당한 거다. 무슨 장난처럼 이렇게 하면서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국가의 임무를 해태하고 온갖 근데 그게요.
뭔가 윗선으로부터 지시에 의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경찰도 그렇고요. 지시가 검찰도 그렇고요. 없이 당시에. 그렇게 됐겠어요. 신속하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보원의 그 지부, 부산 지부가 그 테러가 발생한 현장, 경기도면 경기도, 뭐 서울이면 서울, 인천, 부산 이렇게 광역시 테러 대책 협의회의 의장을 맡게 돼 있어요. 그 국정원 지부장이. 그래서 그 지부장이 9명의 그 대테러 요원, 거기는 3명의 그 소방대원까지 포함해서 강서경찰서에 보냈는데, 아니 강서경찰서 4급 총경이 우리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윗선에 지시가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국정원으로서는 테러 지정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아니 사건 현장과 범인을 만나야 테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자, 당신이 왜 이 사건을 벌였는지 만나서 물어보면 김진성이가 자신의 이미 발표한 변명문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막기 위해서다고 하면 바로 테러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은 거죠, 경찰이. 그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2차례나 진입하려고 한 것을 막은 것은 결국 윗선 지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덕도 사건을 기자회견하면서 다행히 국가공인 1호로 테러 지정이 돼서 진상이 드러났는데 어마어마한 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경찰청 국수본 안에 있는 무슨 특별수사 TF, 가덕도 테러 사건 TF라고 해가지고 부산경찰서에다가 또 이 수사단의 사무실을 꾸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건데. 이거는 마치 특검이 고검에다가 내란 특검이 고검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결국 검찰 봐주고 심의정 봐주고 다 봐줬잖아요. 아니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왜 자꾸 이런 그거 걱정을 똑같아요. 이게 왜 아니 왜 네. 별도 사무실을 하지 부산 경찰청에다 합니까? 그 사건이 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당시 행안부 장관이 그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 이게 지시를 하고 윤희근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 지시를 해서 다시 옥영미 강서경찰청장 서장에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 현장도 다 쓸어 없애버리고 그런 곳의 본산이 부산경찰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무인기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계속 발견하시고 기자처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새로운 소식 있으시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봉지욱의 봉인 해제 많이 청취 바랍니다. 박선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에 이제 압수수색 받고 한 10일 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구속영장 청구서가 한 250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큰 건 못 봤는데 영장 청구하는데 모든 짬뽕에 짬뽕을 다 해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짬뽕 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윤석열이 생각을 달리한 것 같아요. 검찰로는 안 된다. 안 되겠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2번 못하고 어떤 미친 검사도 그건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이재명, 예를 들면 뻔히 이재명이 당선될 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제거할 방법은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확신을 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덕도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가덕도 테러 사건이 실패하면서 군인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리적으로 가덕도 피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개인 미친 사람의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연결이 용산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성의 배우는 용산이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타고 올라가면 김진성은 용산을 직접 모르겠지만 김진성의 배우의 배우 이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지만 결국에 그 끝단은 용산이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사건을 제대로 된 브리핑도 없이 대충 끝냈거든요. 그쵸. 언론도 크게 관심도 없고 그냥 날라갔고 국정원이 테러로 규정해서 하려는 것도 다 막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 언론의 프레임 자체를 이거를 갖다가 무슨 헬기 뭐 이용 그거는 완전히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전통이 진짜 언론 플레이는 못 이겨요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는 왜 못 이기냐면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의 카카오톡만 봐도 언론 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 플레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예. 뭐 빠르게 무슨 뭐 이런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못 이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재래식 레거시 언론들이 네.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과 유착이 오랫동안 돼 있었잖아요. 네. 집권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프 더 레코드 통해서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예? 실제 일종의 이제 벤츠남, 그러니까 그 김진성을 태워서 거기까지 현장까지 간 벤츠남, 이 사람 누구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파악했다면서요? 누구예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새로운 취재는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취재 왜냐면 제가 뭐 어디다 기사 쓸 데도 없고 안 하는데 이거는 기사 여기서 쓰세요. 제 느낌에 이제는 제 느낌이 뭐냐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고 직관적으로 딱 감이 왔어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금 알아보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알아보는데 일이 되려고 하면 네.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신 거죠. 이런 데 와서 얘기하는 거를. 가덕도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뭐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네. 010-9846-8852 다시 한번. 네. 010-9846-8852 제 네. 제보 전화 네. 많이 공개는 돼 있는데 가덕도 테러 사건. 예. 제보 이거,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전에 보니까 뉴탐사 강진구 기자 현장 가서 막 택시기사 태우던 택시기사 했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김진성이가 이제 범행 하루 전에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행 이제 현장을 먼저 이제 도착. 범행을 저지르려면 현장도 먼저 둘러보고 했어야 되니까 그랬겠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보면 범행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차량을 탑승하고 그 사람이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소위 말하는 벤츠남 사건 그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네. 영상에 공개가 돼 공개됐었죠. 있잖아요. 돼 있는데 벤츠남이 그럼 택시도 아니고 왜 태워다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그쵸. 생기잖아요. 근데 벤츠남이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 같은 차량 벤츠에 운전자 있고 운전자 뒷좌석에 동승자 그러니까 또 다른 공범이 있고 김진성 세 명이 탑승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벤츠남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출연해서 얘기한 게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이다.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 직원이 아니고 조합원이고 했는데 이분이 어촌 계장이었어요. 어촌 계장. 거기가 가덕도가 지금도 그 있거든요. 배도 있고 막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는데 어촌의 계장이었고 연세가 73세. 73세고 세계로 교회 교인. 세계로 교회 소년보. 소년보 아시죠? 최근에 나왔던 정광훈 소년보 그렇죠. 투탑, 양대. 그리고 소년보는 그 설교할 때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설교를 하는 게 소년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소년보가 이 정광훈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야 된다고. 교회 목사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의 교인이 김진성이랑 알 것 같지도 않은데 김진성은 충남 아산에 살잖아요. 그렇죠. 배방면인가 뭐 거기 사는데 부산 가덕도는 가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가볼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관광지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가덕도에 가서 항구 근처를 배회하던 중 그거를 본 그 벤츠남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찾아오셨어요? 길을 잃은 김진성이를 불쌍해서 개인의 벤츠 차량에 태워서 거길 데려다 줬다. 말도 안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벤츠남을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쪽만 받아서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양쪽 그룹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벤츠남 일명 인수 아저씨. 인수? 장인수는 아니고요. 성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수 아저씨. 인수 할아버지죠. 이제 일은 70대니까. 인수 아저씨가 어촌 계장이었고 당시 사건 때 어촌 계장이었고 평소에 그 벤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도 않는데요. 자기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40대. 어린 친구가 비서처럼. 그러면 그 동승했던 사람이 그 어촌 계장이고 아니요. 인수 아저씨. 인수 아저씨고. 인수 아저씨가 어촌 계장이고
평소에는 주로 운전을 네. 자신의 비서처럼 부리는 40대 40대가 하고 다녔다. 일명 별명 이분의 별명 빡빡이. 빡빡이. 예, 이게 머리가 없으신 거예요. 아, 빡빡이가 하는데 예. 빡빡이를 그날은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빡빡이는 어떻게 보면 휘말린 거죠. 이 지금 사건이 상황까지 휘말린 봤을 거다. 때. 예. 근데 이 빡빡이의 신원도 파악이 됐어요. 누구예요? 뭐 실명하고 배모 씨. 배모 예. 씨. 배모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명.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곧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디 알겠습니다.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곧 만나러 갈 겁니다. 제가. 빡빡이를 만나러 간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여는 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말을 맞춰서 배회하던 김진성을 선의로 태워다 줬다. 네. 여기는 숙소가 없으니까 예. 저쪽에 숙소까지 태워다 줬다는데 이 인수 아저씨의 평소 품행을 봤을 때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주변인들의 왜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무슨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 아니고 인정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좀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사짜. 사짜 예. 기질이 좀 있고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주위에 이제 평판이 있는데 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동네에서 우연히 그 항구 앞에서 아니 그거는 말이 누가 보더라도 말 맞추기 한 게 그냥 느껴져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거죠. 공범 없이 단독 범행으로 김진성 된 단독 거잖아요. 범행. 예. 저는 이거 100% 뭐 있다고 봅니다. 이거. 100% 있다. 배우가 있고 냄새가 난다. 그 배우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봉지욱 기자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네. 세계로 교회, 네. 소년보, 그렇죠? 교인. 그냥 단순한 뭐 원어브댐 교인일 수도 있지라고 하기에는 이 일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상당한 범죄와 관련된 모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일단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인수 아저씨가 그때는 협조했을지 몰라도 본인이 지금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암발병이 돼가지고 다발성암, 다발성암이 돼서 입원을 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지금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병세가 악화되거나 병세가 악화되면서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근데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 말고 네. 김진성이를 시켜서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했을 정도의 배우가 있다면 예. 인수 아저씨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할까요? 하겠죠. 전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쟤만 제거하면 끝난다. 연결고리 끊어버릴 보호해야 수 있으니까. 되네. 이 중요한 제보자가 네. 될 수 있겠어요. 이 인수 그러니까요. 아저씨가. 이거 지금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한지 아마 모를 텐데 제가 이제 만나게 만나서. 되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당신 되게 위험하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왜 태워다 줬고 어떻게 알고 태워다 줬냐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그쵸? 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수사당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경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야 그냥 대충 해서 단독범으로 넘겨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사실은 네.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예. 지금 있잖아요 수사권 직접 수사할 수 있잖아요 보안 수사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할 수 있죠. 검찰이 그렇게 보안 수사권을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게 수사하면 됩니까? 경찰이 엉성하게 수사해오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경찰이 수사한 대로 넘겼잖아요. 공범이 된 거죠. 예. 어쨌든 국가 1호 테러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지정을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이 테러 TF 경찰의 국가 테러 TF 국정원과 TF 있잖아요. 네. 한 70명 가까이 수사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빡빡이 조사했습니다. 네. 빡빡이 네. 조사했어요? 빡빡이 조사. 이 TF 팀에 왔었어요, 빡빡이? 빡빡이와 예. 인수 아저씨를 지금 예. 재조사에 재조사. 들어갔다. 근데 너무도 뉴스에. 친절하게도 가덕도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너무 친절해. 예. 방문조사. 친절한 테러 TF. 예. 방문조사를 했구나. 그럼 상당한 내용을 좀 받아왔답니까? 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빡빡이나 인수 아저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자기들 이제 입 열면 뭐 협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네. 수사를 정말 깊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감추려고 해도. 그렇죠.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유력한 대선 후보 야당 대표에게 그 무슨 커터칼이니 이런 거 다 네. 거짓말이었고 이 담당 검사가 또 김상민 네.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암장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저는 이상한데요. 자승 스님. 자승 사건도 이상합니다. 자승 사건에 몇 명? 국정원 대테러원이 30명인가 뭐 40명을 왔어요. 보냈다고. 예. 그거는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얘기한 얘기를 거죠. 했으니까. 예. 홍장원 차장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내막을. 그거 이상하고. 네. 이게 이상해요. 가덕도
이재명 예. 대통령 테러 사건 이 두 가지는 정말 이상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국정원이 개입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자승 사건도 요 사건 현장에 최초에 달려갔던 당시에 그게 안양 경찰서인가? 네. 여기도 너무 이상하다. 안산 경찰서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도 뭔가 냄새가 난다. 예를 들면 이 사회 자기가, 사건에 열심히 하는 우리 기거하는 저를 봉지욱 불태우면서 같은 이 저를 두 왼팔 이제 측근들에게 뭐 돈을 얼마를 내 가지고 이걸 뭐 다시 지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감식을 할 때 그러니까 증거물을 없애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이제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다시 헤집어 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